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공범 담당 재판부에 맡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형사합의 25부에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현직 신분으로 구속 상태에서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복수의 국무위원 진술을 수사기관이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진술 등을 바탕으로 국무회의 참석자를 기소할지 결정할 걸로 보이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판단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 해제 뒤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제안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이었고 그마저도 계엄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고 말한 겁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한 총리는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국무위원 대부분이 계엄에 반대했다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계엄을 모른다며 버티는 윤 대통령에게 이 전 장관이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며 설득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뜻을 꺾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거로 전해집니다. 계엄 연구와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께서 어떤 의견 표명을 했는지 저도 역시 우려를 표명했죠. 국무위원들 발언이 알려지자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사 기록 유출은 범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주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법리 검토가 끝나는 대로 참석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수사 기록을 제출받은 헌재 역시 관련 진술을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관여 의혹이 제기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경찰 관계자들의 사법 처리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경찰청 국수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국수본과 영등포 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피의자로 전환된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과 전창훈 수사기획 담당관 관련 사무실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강제 수사를 통해 검찰은 국수본 관계자들이 국군 방첩사령부와 연락한 과정과 구체적 내용 등을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국수본이 방첩사 요청에 따라 주요 인사 체포 활동에 가담할 강력계 형사 10명을 현장에 보내려 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앞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 주요 간부들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지만 우 본부장 등이 준항고에 재항고까지 내며 절차가 지연돼 왔습니다. 통상의 영장과는 달랐고요. 네. 또 제가 참고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영장 사본도 제가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형사 명단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방첩사와 만나지는 않았고 체포조 운영 사실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양측이 사실관계를 두고 공방을 이어갈 걸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은 체포조 의혹뿐 아니라 국무위원 관여 혐의 등 나머지 수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설 연휴 내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성향을 지적해온 국민의힘이 연휴 뒤에도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심판 회피를 촉구하고 있는데 야당은 탄핵 불복의 구실을 찾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 3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목하며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며 법치 최후보루인 헌법재판소를 국민이 신뢰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대통령 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친분 논란이 불거졌던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을 겨냥해선 과거 행적을 샅샅이 조명했고 다른 재판관들 역시 가족까지 거론하며 연일 전선을 넓히고 있는 겁니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사법부 흔들기나 역풍 우려에도 이미 헌법재판소의 편파적 구성이나 탄핵 심판 절차의 비정상적 진행 문제가 분명해 지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심판에 불복하려는 밑밥 깔기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헌법재판관에 근거 없는 편파 꼬리표를 붙여 공정성 트집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과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엔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다선의 원내대표란 자가 이렇게 가짜뉴스를 공공연하게 유포해서 되겠습니까? 한 입으로 그때 우리법 연구회는 경의를 표할 대상이고 지금의 우리법 연구회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좁은 법조계 내에서 일일이 친소관계를 문제 삼으면 윤 대통령을 조사할 판사는 결국 수입해와야 하는 거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우선 여당은 탄핵 심판 불복 의도 지적엔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재판관 스스로 심판을 회피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오는 3일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헌재 권한쟁의 심판도 예고돼 있는 만큼 논란은 더 격화될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여권의 재판관 편향성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한 정치권의 문제 제기에 헌재가 공개 대응을 한 건 벌써 두 번째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자신이 썼던 블로그와 함께 SNS에 올린 글입니다. 북침론에 동조했다는 여권 비판에 원문을 읽어보라며 이례적으로 재판관이 직접 반박에 나선 겁니다. 여당 지도부에서는 재판관 일부가 특정 법관 모임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 공정성까지 문제 삼자 헌재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논란에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문영배 권한대행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친분설에 헌재는 10여 년 전에 쓴 SNS 댓글 대화라며 탄핵 심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재판관의 가족이 탄핵을 주장하는 측과 연관돼 회피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려면 객관적인 사례가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딱 잘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해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사실상 여당을 직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공정성 우려를 나타낸 정치권에 공개적으로 대응한 건 지난 24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일방적 절차 진행과 졸속 심리가 공정성에 의문을 만들었다며 대통령의 절차적 방어권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사흘 앞두고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재차 요청했습니다. 최 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며 어제 오후 2시 반쯤 헌재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헌재는 어제 오후 1시쯤 최 대행 측에 연락해 여야의 재판관 추천 공문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되도록 빨리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최 대행 측은 긴박한 요청에 응하기 어렵고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야 한다며 변론 재개를 신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현재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대통령을 포함한 군 경의 핵심 인물들이 구속 기소됐다며 별도의 특별 검사를 도입하기보다는 진행 중인 재판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특검법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자 국민의힘은 법치주의를 세우는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스스로 내란 동조 세력임을 자인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웠다고 치켜 세웠습니다. 두 번째 내란특검법엔 여전히 독소 조항이 남아있는 만큼 최 대행이 제동을 걸지 않았으면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망가질 뻔했던 겁니다. 법적, 정치적 정당성을 모두 갖춘 결정이었으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특검은 현 검찰 수사와 중복될 가능성이 크고 국가 안보에도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며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논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연휴 기간 중에 대통령이 구속 기소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특검을 하는 효용성 자체가 이미 사라졌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여당은 윤 대통령 구속 기소로 특검의 명분이 사라진 만큼 법안 재표결에 들어가도 이탈표는 예전보다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한 달 사이 두 차례나 내란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며 사실상 윤 대통령의 거부권 통치 행태를 답습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내란 사태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을 챙기라는 설 명절 민심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그동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일은 골라서 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기소만으로는 내란의 전모와 동조 세력을 낱낱이 밝혀낼 수 없다고 지적하는 등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사유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결국 최 대행의 속내는 자신을 향한 수사망을 피하려는 거라고 주장하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란 심판과 청산을 거부하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아직도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속의 윤석열 지키기에만 급급한 국민의힘도 민주당은 최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을 염두에 둔 듯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뒤에 여론의 흐름이 좋지만은 않았던 분석도 나온 만큼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는 고심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속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위해 자신이 힘주어 추진했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또 한 번 실용주의 행보에 나선 건데 국민의힘을 향해선 극우와 맞잡은 손을 내려놓으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총선 때부터 밀어붙였던 전국민 25만 원 지원 정책을 철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살리려면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며 정부 여당에 사실상 양보안을 내놓은 겁니다. 연휴 직전 비공개 회의에서 당 지도부에 유연한 협상을 주문한 데 이어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못하겠다 이런 태도라면 우리 민생지원금 포기하겠습니다. 효과만 있다면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연금개혁 역시 국민의힘 성과로 만들어도 좋으니 2월 안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부터 매듭 짓자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아예 안 하는 것보단 뭐라도 하는 게 낫다는 실용주의 철학을 강조한 건데 윤 대통령 사법 절차를 둘러싸고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극우적인 발언엔 일침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 이런 소수의 극우적 사고를 가진 집단들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정신을 좀 되찾기를. 반면 여권이 급진적이라고 비판해온 자신의 기본소득 정책은 당 기본사회위원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뜻을 밝히며 후순위로 미뤘습니다. 또 최근 자신을 비판해온 비명계 인사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막지 말라며 당 내에도 포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든 행보의 초점을 중도층 공략과 외연 확장에 맞췄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여권은 국정 전반을 발목 잡던 이 대표가 조기 대선 가능성이 불거지자 뒤늦게 태세 전환에 나섰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설 연휴 직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공세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최근 표방하는 실용주의 노선은 거짓에 불과하다며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추가 경정 예산 조기 편성을 위해선 민생지원금도 포기할 수 있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그 진위부터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전국 전환용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건데 최근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하얗든 까맣든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고리로 맹폭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민생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과거 중국 공산당이 내놓았던 흥묘 백묘론까지 끄집어냈는데 검든 희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해야 한다는 과거 주장을 상기시키는가 하면 각종 민생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이유를 따져 물으며 이 대표의 외교관과 경제관을 정조준했습니다. 국민과 국제사회의 싸늘한 시선에 서둘러 가면을 바꿨었지만 이재명이란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정책에 대해 말만 바꾸는 것은 실용이 아니라 실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보호색을 갈아채우는 카멜레온 정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토록 포용을 원한다면 민주파 출소 해체 등 구체적인 실천부터 하란 역제안도 내놨는데 사실상 이 대표의 행보를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가식쇼로 깎아내린 거란 해석입니다. 당 차원에선 대 이재명 공세로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 접견 문제를 둘러싼 당내 시각차는 뇌관으로 남았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다음 주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면회에 나설 거란 입장인 반면 비상계엄은 부적절했다는 당의 입장에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강도 높은 여당의 비난전은 결국 조기 대선 가능성을 대비한 거란 해석이 적잖은데 연일 중도층 공략에 공을 들이는 이 대표를 넘기 위해선 공세 이상의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이 어제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초로 정무수석 등이 윤 대통령을 접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접견은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이뤄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일반 접견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등을 접견하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실장과 신원식 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진은 어제 오전 10시쯤부터 30분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건강하고 의연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설 연휴 기간 의료 체계는 잘 작동됐는지, 나이가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진 않았는지를 묻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안 수사를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어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소명하려면 경호처 내부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안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일주일 만인데 경찰도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가 있었다며 상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 전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법원 난입을 부추기는 게시글이 잇따라 등장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폭동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전광은 목사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DC인사이드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에 올라온 글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지도를 첨부하고
법원 진입 경로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에는 법원 직원의 출근을 방해하려면 출입구 3곳을 막아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통령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으면 판사와 언론을 제압해야 한다는 글도 눈에 띕니다. 평화 시위를 비웃고 담을 넘자는 등 유사한 내용의 글이 잇따라 게시됐는데 비슷한 시각 실제로 시위대가 법원 담을 넘기 시작했고 초유의 법원 습격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진보당은 폭동 며칠 전부터 DC인사이드와 일베 저장소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전 모의가 이루어졌다며 관련 글을 쓴 이용자들을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 일부 운영진에 대해서도 문제의 게시물을 내버려뒀다며 내란 방조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힘을 아껴놨다가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 그때 이제 헌재를 들어가서 헌재를 박살내야 된다는 주장들도 판결 그리고 헌법재판관 개인들에 대한 테러도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경찰은 커뮤니티 협조를 받아 글 작성자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폭동을 부추겼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 선동 사건 판례를 분석하며 전 목사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취재진을 위협하는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협박과 폭행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간 옷을 입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가방에 꽂은 남성이 서울구치소 앞에 주차된 YTN 취재 차량 주위를 맴돕니다. 그러더니 운전석과 조수석 문을 여러 차례 세게 당기며 열려고 합니다. 결국 취재진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왜 차량 시동을 켜뒀느냐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이 남성은 전날에도 취재 차량 문을 강제로 열려는 모습이 포착된 상태였습니다. 취재진을 상대로 한 일부 극렬 시위대의 위협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방송을 준비하는 기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는 건 물론 기자에게 눈뭉치를 던지거나 욕설을 하며 달려들다 경찰에게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당시엔 KBS, MBC 등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일부 시위대가 구속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취재 방해 행위는 모욕과 폭행죄 등으로 실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특정 기자를 지칭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함께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수폭행으로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으니 경찰은 취재진에 대한 단순한 항의를 넘은 협박, 폭행 등에 대해선 형사 입건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집회 장소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주최자를 상대로 한 안내와 경고 등 예방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다음 주 월요일 오전부터 진행됩니다. 폭발 가능성 등 안전 우려로 인해 제거 필요성이 논의됐던 항공유는 그대로 놔둔 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이륙 대기 중인 여객기에서 불이 나면서 176명이 긴급 탈출하고 7명이 다친 에어부산 화재 사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 일정이 오는 3일로 연기됐습니다. 이번 주말 부산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기 때문입니다. 시료 채취, 분석, 분류 작업 등에 대한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말에 예상되는 우천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감식을 2월 3일 월요일에 실시하기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동체 내부 각종 부품 등의 안전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항공기에 실려 있는 연료는 제거하지 않고 현장 감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양쪽 날개에 저장된 16톤가량의 항공유가 그대로 남아있어 2차 폭발 가능성에 따른 안전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연료를 제거하지 않고도 안전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현장 감식 당일엔 공간 제약 등으로 인해 6명에서 7명 정도만 투입할 예정입니다. 주말 비 예보에 따라 항공기를 방수포로 덮는 현장 보존 작업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조이 측은 보조 배터리가 화재 원인이었다는 추측에 대해서는 사고 조사에서 가정을 하는 건 금지하는 사항 중 하나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YTN 휴두입니다. 과거 벌통을 샀는데 여왕벌이 없어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양봉업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윤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을 앞둔 지난 27일, 70대 남성이 차량 주변을 서성이다 품에서 기다란 무엇인가를 꺼내 뒷좌석에 넣습니다. 이 남성은 이후 과거 거래했던 양봉업자를 찾아가 챙겨온 도구로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이곳은 피해자가 홀로 양봉을 하며 지냈던 움막입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살해 후 이곳에서 25m 정도 떨어진 거리의 야산에 안매장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23년 양봉업자에게서 벌통을 구매했는데 여왕벌이 없어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여왕벌이 없는 벌집에선 일벌들이 일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사건 당일날 아침에 여왕벌을 구입하러 갔다가 피해자와 마찰이 생겼고 그로 인해 감정이 더 격해져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 숨진 양봉업자는 외딴 움막에 혼자 살아서 주민들과의 왕래도 적었습니다. 때문에 해뜬 아침에 범죄를 저지르고 야산에 묻는 동안 아무도 범행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상하죠. 거리가 없어요. 한번 얼굴 만나서 얘기할 토끼굴이 있거든요. 네, 그쪽으로. 하지만 매일 안부를 묻던 양봉업자의 아들은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범행 사흘 만에 벌미를 잡혔습니다. A씨는 자백 뒤 유치장에서 음독자살을 기도했는데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전 MBC 기상캐스터 고 오유한나 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YTN 취재진이 고인이 쓴 일기를 일부 입수하고 유족과 인터뷰를 통해 당시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공영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15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전 MBC 기상캐스터 오유한나 씨. 생전 오 씨가 쓴 자필일기입니다. 2024년 7월 16일 새벽에 일어나 특보를 마쳤는데 선배에게 폭력적인 말을 들었고 무척 억울하다는 심경이 드러납니다. 오 씨가 이런 상황에 몰린 것은 지난 2022년 한 예능 프로그램에 MBC를 대표해 출연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오 씨와 그의 동기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이 참여한 단체 카톡방이 개설된 겁니다. 오유한나 씨가 남긴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에는 직장 동료들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4명이 자기를 죽일 듯이 씹고 있다는 것을 알고면서 웃으면서 출근을 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나요. 사망 전에도 극단적 시도가 한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때 입은 부상으로 일주일 동안 방송을 못했는데 이후 사망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유족은 고인과 함께 일했던 직원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우리한테 사과 필요 없죠. 우리는 피해받은 게 없으니까. 물론 상처는 받았지만 죽은 여한나에게 사과를 좀 해달라. 그걸 원하는 겁니다. 유족은 소장에서 고인이 공개적인 폭언과 모욕, 언어적 괴롭힘을 당했으며 이 괴롭힘이 2년간 이어져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스타 공영주입니다. 전 MBC 기상캐스터 고 오유한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MBC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MBC는 어제 고인의 사망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며 본격적인 조사는 다음 주 초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서 군 헬기와 충돌한 여객기의 블랙박스가 회수돼 분석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엄격한 통제가 이뤄지는 미국 수도 인근 상공에서 어떻게 충돌 사고가 났는지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예비 조사 결과는 한 달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도원 기자입니다. 강물 속에 잠겨있던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의 조종석 음성 녹음 장치와 비행 기록 장치, 블랙박스가 회수됐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NTSB는
블랙박스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연방항공청 FAA에서도 사고 당시 관제 상황과 관련해 많은 분량의 기록을 넘겨받았습니다. And we're here to assure the American people that we are going to leave no stone unturned in this investigation. 추락한 항공기와 헬기 기체도 인양해 분석할 예정입니다. 비상 탈출구가 열린 흔적이 없어 충돌 뒤 순식간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 주요 시설이 몰려있고 요인들의 비행도 많아 항공 관제가 엄격한 워싱턴 DC 인근에서 어떻게 충돌 사고가 일어났는지는 의문입니다. 이 구역에서 헬기의 최대 고도는 200피트이지만 항공기 추적 사이트 자료를 보면 충돌은 300피트에서 일어났다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헬기가 비행 경로를 벗어났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또 비행기 이착륙과 헬기 통과 관제는 보통 2사람이 맞지만 사고 당시엔 1명만 근무하고 있었다고 AP통신이 FAA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조사 당국은 사고 원인을 섣불리 추정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I would say there's a lot more information that usually comes in that than what you may find online and people might speculate about. 당국은 30일 안에 조사 결과 예비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인근에서 여객기와 군용 헬기가 충돌해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블랙호크 헬기가 너무 높게 날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헬기가 200피트, 약 60m 고도 제한보다 훨씬 높이 날았다며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지난달 28일 발생한 대형 땅꺼짐이 폭 40m, 깊이 15m 정도까지 커졌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도쿄 북쪽 사이타마현 야시오시에서 발생한 땅꺼짐은 지름 10m 수준이었지만 빗물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피해 규모가 커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지하에 매설된 빗물 배수관이 손상되면서 주변 수로보다 위치가 낮아져 물이 모이는 듯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지난 28일 트럭을 몰다 구멍에 빠진 70대 운전자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기오염이 심각한 나라 하면 보통은 인도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발칸반도 쪽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재생에너지 쪽으로 전환한 유럽연합과 달리 여전히 화석연료 의존율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마케도니아 수도 스코페.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암흑도시입니다. 짙게 낀 스모그 때문입니다. 마스크 착용 필수입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수도 사라예보 쪽도 비슷한 풍경입니다. 대기질을 모니터하는 IQ에어가 최근 한때 사라예보의 공기를 세계에서 가장 나쁜 단계로 분류했을 정도입니다. 주범은 화력발전소가 뿜어내는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전력과 난방을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다른 발칸반도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화력발전소 2곳을 낀 코소보 오빌리치 지역이 심각합니다. 이 가족은 두 형제를 폐암으로 잃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대기오염에 따른 사망자 수가 보스니아 등 서발칸 국가에서 10만 명당 100명을 훌쩍 넘습니다. 프랑스 29명에 비하면 3배 이상입니다. 199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을 40% 줄인 유럽연합 수준으로 발칸 쪽 공기질을 개선하려면 비용이 최소 45억 유로, 6조 7천억 원이 든다고 세계은행은 추산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6일간의 설 연휴를 마친 첫날인 어제 우리 증시가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발 충격에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딥시크가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특히 AI 반도체의 필수인 고가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생산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충격이 컸습니다. 류환웅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외국인 매도세가 커지며 2,490선까지 밀렸지만 장 후반 하락폭을 줄여 0.77% 내린 2,517.37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장 초반 하락폭이 깊었지만 외국인이 장중 순매수로 전환하며 0.06% 내린 728.29로 장을 마쳤습니다. 해외 증시를 뒤흔들었던 딥시크발 충격에 SK하이닉스는 장중에 11% 이상, 한미반도체는 10% 넘게 폭락했고 삼성전자도 장중 3% 이상 급락했습니다.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획기적인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AI 반도체의 필수인 고가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딥시크 부각 이후부터는 칩 제조업체에서 수익성, 어떤 AI 산업의 수혜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I 모델을 개발하고 제공해주는 이 서비스 업체 쪽으로 수익성에 대한 호조세가 이전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이 좀 부각이 됐다라고. AI 서비스 업체가 딥시크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장중 7% 이상 폭등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1조 2천억 원 이상 순매도를 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3시 반 기준으로 시가보다 21.4원 오른 1,452.7원을 기록했습니다. 장중에 삼성전자 HBM의 엔비디아 납품 승인이 이루어졌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지만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모두 공식 반응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HBM 개발에 뒤진 삼성전자를 둘러싸고 위기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회장의 항소심 결과는 삼성전자가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내수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이 겹치며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지갑을 담는 품목, 바로 옷입니다. 재고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업계는 다양한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백화점 의류 할인 매장. 할인폭이 크지만 매장은 한산합니다. 내수 침체에 사람들이 옷 사는 것부터 줄이면서 의류업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요즘엔 많이 안 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세일을 한다고 해도 비싸더라고요. 전 딱히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지난 3분기 소비 지출에서 의류와 신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3.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4분기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4분기 의류와 신발에 쓴 신용카드 이용 금액을 보면 지난해보다 덜 쓴 주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봄, 가을이 짧아지는 등 이상기후의 수요 예측에 실패하며 재고도 쌓여갑니다. 지난해 3분기 국내 의류업체 공시 자료를 보면 재고 자산 규모가 6,500억 원이 넘는 곳도 있고 대부분 증가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할인 매장을 운영하는 등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업계의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원단을 사용하거나 사전 수요 조사 뒤 생산에 들어가는 방법 등을 강구 중입니다. 국내에서 소량 생산을 하고 고객 반응을 먼저 살핀 후에 반응이 좋으면 해외 생산 기지에서 대량 생산을 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대표적으로 경기를 타는 패션 업종은 경기 회복 없이 반등이 어려운 상황이라 패션 업계의 힘겨운 재고와의 전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수도권 집중과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의 광역 시도 간 통합이 권고됐습니다. 하지만 시도 간 입장차가 크고 행정적, 재정적 권한 배분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30년 뒤 비수도권 광역시 인구는 25%까지 줄어듭니다. 도 단위는 2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특히 지식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수도권에 한정되면서 비수도권은 말 그대로 소멸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꾸린 민간위원회가
이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시도 간 통합을 제시했습니다. 효과적인 초광역 행정을 위해 통합 후 광역 기초의 이계층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적극 이양하는 등의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도 주문했습니다. 초광역권의 거점으로 권역 성장을 견인하고 인구 유출을 막아내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행정 통합을 바라보는 광역시와 도의 입장은 다릅니다. 광역시의 재정이 농어촌 지역에 분산된다든지 거점 도시에서 먼 지역은 소외될 거라는 우려 등입니다. 재정 권한의 절반 이상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실적인 실행 계획이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구와 협력해서 살아가야 될 것이지 흡수돼서 살아가야 될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행안부는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권고안의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물론 지자체 사이에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네, 겨울철 농민들의 가장 큰 걱정은 난방비인데요. 시설 농가의 비용 부담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고 습도도 조절하는 친환경 난방기가 개발돼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시설 농가. 빨갛게 익은 딸기를 수확하는 농부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겨울철 난방비가 걱정이었는데 올해는 문제 없습니다. 지난해 설치한 친환경 전기 냉 난방기 덕분입니다. 기존에 기름 온풍기 같은 경우에는 대략 1년 하면은 300만 원 정도 들어갔었는데 60%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난방비뿐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온도만 올려주는 게 아니라 습도 조절도 가능해 민감한 작물 재배에 안성맞춤. 설치도 간단해 시설 내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도 않습니다. 냉 난방비 절감에다 습도 조절에 탁월한 건데 작업 환경에 방해되지도 않아 일석삼조 효과를 거둔 셈. 나도 입구 토출부의 온도만 높지 열이 멀리 전달되지 않는데 이 습식 온풍기 같은 경우에는 잡열을 품고 멀리 날아가서 상하 좌우 온도 편차가 그렇게 없습니다. 330제곱미터, 즉 100평당 한 대만 설치하면 온도와 습도 조절, 난방비 걱정까지 덜 수 있습니다. 전국 시설재배 농가와 육묘장에 시범 보급됐는데 농가 반응이 좋습니다. 농업기술진흥원이 업체를 발굴하고 자금과 컨설팅을 지원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에너지 절감에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의 그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런 농가들이 난방비 걱정 없이 겨울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진흥원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농산업체를 찾아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에 더 힘쓸 계획입니다. YTN 홍석입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경기 안양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수암터널 안에서 차량 24대의 타이어 등이 잇따라 파손됐습니다. 차들이 터널 안에 떨어진 콘크리트 구조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가면서 피해가 발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과 한국도로공사가 피해 차량을 터널 밖으로 이동시키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일대 교통 혼잡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전기대학 입시 원서 접수가 1월 13일에 마감돼 전국 61개 전기대학에 지원함으로써 평균 2.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한현재 대학은 오늘부터 대학별로 사흘 이상 원서를 접수합니다. 정각 5시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속히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이 닫히려 하자 다급한 수험생이 뛰어들어갑니다. 정치하고자 원서하고 정치도 와야 돼요. 이거 알아서 이거 한 번만 들어오면 앉아. 아저씨. 정치의교 3.7831 신방 2.059 근데 이모가 넣었대. 그러니까 연대 넣고. 아니 사회과학 대학교 사회과 지원해
학교하고 나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흥분을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예, 됐어. 고생 끝났다. 경경아, 붙었어. 야, 우리한테 다 붙어. 우리한테 내년에 기필코 서울대학교에 합격한다. 이번 주말 고속도로는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서울 방향으로 정체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징검다리 연휴까지 있는 긴 설 연휴의 영향 때문일 텐데요. 오늘 서울 방향으로 이동하신다면 특히나 오후 5시 무렵에 전반적으로 가장 긴 정체가 예상됩니다. 이때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남청주와 안성 일대 등 충청권을 지나 경기권에 진입하기까지가 많이 불편하겠습니다. 지금 귀경길을 오르신다면 큰 불편은 없겠지만 12번 광주 대구선이 지나는 남원 부근은 눈이 내리면서 도로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도로가 많이 미끄러워 보이죠? 20% 이상 감속 운행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60번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도 정체는 없지만 내촌 일대 포함해 곳곳으로 가시거리가 안개로 인해 상당히 짧습니다. 안전거리 넉넉하게 두시고요. 안개등도 환하게 켜고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 이남에서 귀경길을 오르시더라도 지금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잠시 후 오전 7시부터 신탄진에서 한남대교 남단 사이 1번 경부고속도로는 주말 버스 전용 차로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 운행하셔야겠고요. 충청권 내의 경우도 25번 고속도로 정안 일대 포함해 전 구간 소통 상태 원활한데 과속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도 지금은 정체 구간 없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2월의) 첫날인 오늘은 큰 추위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8도로 어제보다 높고요. 낮에는 7도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한편 충청과 남부지방은 지금 비나 눈이 오고 있습니다. 전남 구례와 경남 산청에는 대설주의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눈의 양은 1에서 5cm, 또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70mm,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30mm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비나 눈이 얼어서 빙판인 곳이 많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영하 3.2도, 안동은 영상 1.6도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서울과 춘천이 7도, 세종과 대전 8도, 부산은 9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입춘 한파가 찾아오겠고 서해안에는 폭설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